해리스텔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오늘 7장 치료와 일상에서의 병렬 왜곡입니다. 해리스텍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7장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7장은 이제 병렬 왜곡에 대한 이제 파트입니다. 여기 황미영 씨가 있습니다. 황미영 씨는 회사원이고 현재 여성 직장 상사와 대립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황미영 씨가 왜 여성 직장 상사와 대립 중일까요? 그녀의 어릴 적으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냉담하고 지배적인 어머니에게서 양육된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냉담하고 지배적인 어머니에게 양을 받으면서 황미영 씨는 저항하고 갈등하는 관계 패턴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녀가 이후에 성인이 된 후에도 나이가 많고 권위가 있는 여성과 함께 일을 할 경우 그 여성이 아주 못되게 굴지 않더라도 이 여성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관계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이는 나이가 많고 권위가 있는 여성에게 황미영 씨 어릴 적 어머니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런 앞에서 예시를 든 것을 병렬 왜곡 현상이라고 합니다. 병렬 왜곡이란 다시 말해 과거의 초기 경험에서 있었던 또 불행했던 관계 경험을 반복해서 재현하는 대인관계 패턴을 말합니다. 이러한 병렬 왜곡을 듣다 보면 전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이란 환자가 초기 경험 당시 중요한 대상을 치료자에게서 발견한 현상을 말합니다. 일단 병렬 왜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리반은 전이와 병렬 왜곡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전이는 환자가 어떤 치료자에게서만 발생하는 그 관계의 왜곡 현상을 설명한 반면 병렬 왜곡은 치료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밖의 다른 대인관계를 포함한 일종의 관계 왜곡 현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후 정신역동 치료자들은 전이라는 개념을 치료자에게만 쓰지 않았고 다양한 관계에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전이와 병렬 왜곡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는 굳이 이걸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얄롬도 마찬가지로 집단 정신치료와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전이와 병렬 왜곡을 혼용해서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와 병렬 왜곡을 혼용해서 쓴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 치료자, 병렬 왜곡의 분석 효과를 살펴보면 분석 효과는 환자의 증상 유형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강박증 환자나 혹은 약한 증상을 가진 환자에게는 환자와 치료자 간의 병렬 왜곡을 분석하는 것이 효과를 가지지만 중증도의 우울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특히 조현성 조현병 환자는 이러한 환자, 치료자 간의 병렬 왜곡을 다룰 때 침묵을 하거나 공포에 빠져들어 상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현성 조현병 환자에게는 좀 더 불안을 낮추는, 불안을 평정하는 방식으로 환자, 치료자 병렬 왜곡을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환자, 치료자 병렬 왜곡에 대한 반응으로서 치료자가 일으킬 수 있는 감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역전이와도 굉장히 유사한 개념인데 아마 설리반은 역전이와 같다라고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시를 통해 보시면 환자가 치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성이나 공격성을 보일 때 자연히 치료자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불안이나 짜증과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이나 짜증 같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치료자는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불편한 감정을 인식하고 다룰 수 있을 때 이러한 치료자의 어떤 올라오는 감정들이
치료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자의 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치료자는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환자가 만난 다른 관계의 타인들이 환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본인이 올라오는 감정을 통해서 통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에 대한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안에는 건강한 감정과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경향이 있다고 설리반은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트라우마 경험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설리반이 항상 주장했던 과학적 증거를 들 수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 증거는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만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사회 경제적 발달을 이루었고 가족 구조 및 여러 가지 구조들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가족 관계라든지 사회 계약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에 대한 경향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건강한 경향이 없었다면 이러한 관계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형성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우리는 건강에 대한 경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로저스의 지향 성향과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로저스의 지향 성향을 예로 든 하나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칼 로저스가 창고 속에 감자 박스를 놔두고 한동안 잊고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잊고 지냈다가 한참 뒤에 돌아와 보니 감자의 싹이 무척 길게 자라고 빛도 약간 드는 그 틈에 빛을 쫓아서 싹이 2피트나 자랐다고 합니다. 이렇듯 모든 생명에는 잠재성이 있고 어떤 성장하려는 어떤 기본적인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란 번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성장 욕구를 통해서 어떤 성장하려는 건강해지려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고 로저스 역시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이러한 건강에 대한 경향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리반은 치료자가 환자를 치료한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치료자의 과제는 환자의 건강에 대한 경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치워지기만 하면 환자는 건강에 대한 경향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치료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병렬 왜곡과 건강에 대한 경향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여성 환자이고 22살이고 조현성 환자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고립되었고 편집증적 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4단계를 거쳐 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1번은 과거 초기 경험에서 병렬 왜곡을 일으켰던 것들을 탐색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재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병렬 왜곡을 탐색하는 상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와 치료자 간에 발생하는 병렬 왜곡을 다루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병렬 왜곡이 제거되었을 때 환자가 건강에 대한 경향을 통해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패턴을 만들어가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본적인 병렬 왜곡의 확인과 탐색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과거의 초기 경험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환자는 부모님이 부부 갈등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담자에게도 부모님이 지나치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내담자는 부모님과 같이 있으려 하지 않고 주로 영화를 보러 혼자 이동하거나 최대한 부모님과 식사도 하지 않으려 하고 계속 피해 있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고 그 이유는 자신이 게임을 잘 못한다 여서 친구들이 비웃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6살 차이가 나는 친오빠 역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신의 중요한 그 초기 대상들과의 관계가 매우 부정적인 패턴으로 계속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내담자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언젠가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끝에는 관계가 끔찍한 느낌을 줄 것이다 라는 왜곡된 관계 패턴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치료자는 환자의 현재 일상에서의 병렬 왜곡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환자는 소개팅남인 데이브와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가까워지려는 순간부터 환자는 데이브 연락을 계속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묻자 환자는 데이브와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시 결혼 생활에 항상 갈등이 있었고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자신도 고통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지는 관계들은 결국 본인이 과거에 경험했던 관계 패턴처럼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불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현재의 삶에서의 사람들과도 가까운 관계에서 도망치는 것이 마치 과거의 삶 속에서 부모님이나 다른 고통스러운 사람들과 관계 맺던 것처럼 그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에서는 환자와 치료자 간의 관계에서의 병렬 왜곡을 살펴보았습니다. 환자와 치료자가 꽤 긴 회기를 통해서 그 치료를 종결할 것을 환자가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를 캐묻자 사실은 자신이 너무 의지하게 될 것 같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될 것이 걱정된다는 것을 토로하였습니다. 치료자는 이에 대해 내담자가 결국 자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상담자가 결국 자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고 내담자는 자신의 실수를 계속할 것이고 결국 자신을 포기하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이 먼저 상담자와 관계를 끊는 방식으로 이러한 가까워지는 관계로부터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현재 역동이나 과거의 어떤 병렬 왜곡이 다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관계에서도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결국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과거의 대인관계 패턴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패턴이 반복되는 것들을 현재, 과거, 그리고 상담자의 과정에서 상담자 간의 관계에서 알아본 후에 이러한 것을 합의적 확인을 통해 인식을 모두 거치고 병렬 왜곡 현상이 제거된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때는 건강에 대한 경향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 환자는 다른 친구와 농장으로 피크닉도 다녀왔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포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치료자는 또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함으로써 그러한 병렬 왜곡을 유령으로 대치하여 인식을 시켰고 환자는 그런 유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경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보면 치료자는 유령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환자가 병렬 왜곡이 해결되면 건강에 대한 경향이 자발적으로 그녀를 건강한 삶의 패턴으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발표가 네. 제가 책 읽으면서 발표자가 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를 너무 많이 잘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 그 전이에 대해서 저는 그 얄롬 그것까지 놀 줄은 잘 몰랐고 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건강에 대한 경향 그것도 이제 네. 로저스의 네, 그렇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향 성향. 그게 뭐예요? 그거 저기 아니야? 자기 실험 경향성? 근데 그렇게 써있던데요? 인간 중심 상담 치료에 책에 지향 성향? 지향 성향이라고 써있던데요. 자기 실험 경향성을 안 써 있고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그게 그거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떠올렸거든요. 그 로저스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진짜 온전한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왜곡이 뭐 이제 사라지면 그게 된다 이걸 생각했는데 이준 선생님이 딱 그렇게 쫙 짚어주셔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오늘 발표 어떠셨어요? 김은혜 선생님은?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 부분을 발표하시니까 저 진짜 역시 나도 그랬다 이런 거 말고 뭐 내용적으로 뭐 해줄 말은 없고 병렬적 왜곡이요? 제가 외국 속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하고 싶은 말은 많죠. 네. 자 오늘 좀 이렇게 스터디 인원이 좀 적어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적은지.
저기 그 화수형은 저기 아기가 아파서 못 오셨고, 그리고 저기 하영 누나는 여기 개인적인 어떤 지병이 있어가지고 네.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저희 이렇게 셋이 조촐하게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7장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병렬 왜곡. 좀 어떠셨어요? 이준 선생님은 대표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계속 지난주에 했던 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냥 역시 그 다음은 나와 있지 않구나. 그래서 병렬 왜곡을 해서 네.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자가 내담자한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구나라고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갑자기 좀 점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여기 뺀 뒤쪽에 네. 여기 그 예시 보시면 175페이지에 175페이지. 네. 예시 보시면은 4단계가 나와요. 네. 기본적인 병렬 왜곡 확인과 탐색, 그리고 일상, 그리고 환자 치료자 관계, 이렇게 세 번의 이제 병렬 왜곡 확인하는 것까지 나오고, 4번째가 바로 그냥 그 피크닉 가가지고 즐겁게 놀고 있다라는 상황을 예시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병렬 왜곡 확인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인식을 시켰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내담자한테 설명을 했는데, 거기까지 끝나고 바로 좋아지는 그 대인관계 패턴이 나오니까, 그럼 인식시키면 다 된 건가? 이런. 이 선생님 좀 네. 책을 잘 안 읽었구만. 제가 책을 잘 안 읽었어요. 제가 한 4번 읽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니면 기대가 너무 컸나 봐. 아, 그래요? 뭔가 되게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놓친 것 같아요. 병렬 왜곡을 어떻게 다루는지 165페이지에 있어요. 165페이지. 네. 165페이지 보면 여기 있잖아요.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서 치료자는 아마도 필수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는다.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병렬 왜곡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두려움.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중간 아래쪽 보셔도 비슷한 방식으로 낮은 자존감과 부적당한 느낌이 치료의 시작부터 마비시키는 환자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한다면 그래 너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이런 말을 해준다 라는 게 여기 있어요. 저는 이거 이상을 바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저 이것도 읽긴 했는데 이건 이건 당연한 거라고 그렇지. 생각했고 아 그렇구나. 사실은 이 병렬 왜곡을 이 다루는 방법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왜 고민을 했냐면, 우리가 일단은 뭐 이제 그 설리반은 뭐 그 전이와 다르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많이 확장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우리는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이라는 개념과 이 설리반이 생각하는 병렬의 개념이 지금 거의 이제 비슷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얄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분명히 내담자가 나한테 자신의 부모님이나 자신의 과거에 중요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를 경험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해석을 해주라 그랬거든. 근데 해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지 사실은 정신분석 이론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이트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물질과 달라서 분석할수록 통합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왜 여기에서도 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말하잖아. 프로이트는 전이를 풀어낸다. 그쵸, 감정을 풀어놓기 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56페이지에 그 감정을 치료자의 관계에서 계속 풀어놓으면 환자는 편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드러내기만 해도 환자는 자연스럽게 그런 전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떤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어떤 전이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업할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을 계속 드러나게 하면서 사실은 네가 나한테 느끼는 감정이 과거에 누구에게 느꼈던 감정이다. 이런 정도의 어떤 해석만 해줘도 그때 당시에 프로이트의 환자들, 내담자들은 뭔가 깨닫고 통찰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 상담할 때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내담자한테
이 친구가 저랑 자신의 부모님이랑 너무 심하게 헷갈리면서 부모님에게 가지고 있던 그런 두려움을 저한테 다 쏟아낼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상담 관계에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할 때 제가 이 친구를 잡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165페이지에 그 설리반이 여기서 병렬 왜곡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들처럼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냥 노골적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너를 버리거나 너를 비난했지만 나는 적어도 이것 때문에 너를 비난하거나 상담 관계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버릴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전이를 그렇게 좀 다뤘던 경험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방법이랑 좀 비슷하구나. 근데 병렬 왜곡도 결국에는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네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걸 봤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써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결국 계속 알아차림 정도로 얘기를 끝낼 건가 봐요. 이 설리반은. 네네. 그냥. 근데 그 로저스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여기는 맞아요. 병렬적 왜곡을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그게 좀 왜 신기해요. 그랬냐면 책 안 읽었어요? 아니, 이게 건강에 대한 경향이 나오잖아. 경향.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네. 책을 읽은 거긴 하죠? 과정을. 네. 책 안 읽은 줄 알고. 네. 아니요, 읽었어요. 건강에 대한 경향이 되게 비슷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강에 대한 경향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설명하기를 잡초를 제거하면 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그 꽃 주변에 잡초를 제거하면 꽃이 성장한다는 비유를 들었거든요. 이게 로저스가 말하는 그 개인 지향 성향인가?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굉장히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주 선생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 상담할 때도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상담할 때 적용을 특별히 막 생각을 하진 않고, 왜냐면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당연히 나아지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내담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좀 관계를 방해하는 어떤 방어기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없애주면, 그것만 없애주면 자연히 그 관계 맺는 데 있어서 내담자가 알아서, 왜냐면 관계 욕구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네. 나아갈 것이다. 방해만 네. 없애주면. 예, 그렇죠. 방어만 없애주면. 네, 그렇죠.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저번부터 병렬적 왜곡, 그래서 이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서의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오시는 내담자분들한테. 근데 솔직히 그 병렬적 왜곡을 역전이가 아니어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관계로 이제 끌고 가는 게 설리반인데, 그렇게 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삶에서 어떤 거를 경험하게 해줘야 될까, 이 내담자한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막막했어요, 사실. 그리고 상담자인 저도 사실 병렬적 왜곡에 대한 처리를 계속 해 나가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제가 많고 경험이 많이 돼서, 어떻게 그런 과정을 다 겪으셨나요? 전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책에도 네. 병렬 왜곡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병렬 왜곡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심할 때만 좀 그거를 이렇게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다 누구나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병렬적 왜곡을 가지고 어떻게 내담자랑 이렇게 뭔가 역전이를 사용하시나요? 실제? 근데 여기서도 역전이를 사용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표현을 안 하긴 하는데, 이제 내담자가 그 병렬 왜곡을
그 치료자한테 일으켜가지고 치료자가 이제 병력 왜곡을 겪으면서 그 내담자의 병력 왜곡된 행동들을 겪으면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명한 거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지? 모범 답안이라 그래야 되나? 실제랑 너무 달라서 사실 읽는 때도 좀 이렇게 내 남자가 인정을 쉽게 하고 이렇게 따라오진 않는데 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현성 한자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조현성 환자들, 뭐 조현성 PD를 여기서 의미하는지 조현병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지, 사실은 설리반이 이때 치료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구분이 안 됐을 때예요. DSM 자체에서 조현성 성격과 조현병을 그거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을 때여서 모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나온 사례들은 굉장히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대화가 되는 분명히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렇게 좀 모범답안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좀 그렇진 않죠. 실제로는 잘 인정하기도 좀 어려워하고, 그걸 또 인지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이런 어떤 부분들, 대인관계적인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분명히 쉽지 않은 부분은 있어요. 쉽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꼭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게 자신의 어떤 과거 경험에서 나오는 그게 뭐 전이든지 병렬 왜곡이든지 일종의 반복되는 이제 패턴 속에 빠지게 될 때 그 패턴을 벗어나서 중요한 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집중하게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으로 덧씌워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저는 제 그 내담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 잠깐 생각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지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뭔 얘기 하셨죠? 우리 셋밖에 없잖아.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 내담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어? 네. 아니, 네. 그 내담자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뭐 어떤 걸 한마디?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어떤 관계 패턴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과의 그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통을 해야지, 그 관계 패턴을 가지고 이 관계를 될 것만 생각하면 관계가 계속 왜곡되고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 이제 제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뭐 나도 그렇고 우리 집단 할 때는 집단원들도 그렇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너에게 주는 느낌들이 저 사람과의 관계 패턴이 옛날에 네가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과 비슷하게 보이고, 그래서 네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긴 하지만 저 사람은 예전에 네 경험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이건 제가 쓸지 예상해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주고 싶은 그거예요. 네. 저 사람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를 버렸고 너를 미워했던 그 사람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을 직접 만나보자, 직접 소통해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 그게 만약에 상담자 저라면, 저와의 관계에서 저를 뭐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느꼈다면, 그럼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을 한번 설명을 해준 다음에 재현을 해보고. 그럼 그 사람은 또 자기를 완전 저를 아버지처럼 느껴서 그 두려움에서 사로잡힐 텐데. 그 욕을 하라고 그걸 안. 상담자한테? 네. 그 이전과 다른 경험? 네. 이전에는 못했던 경험을 해보라고? 네. 그것도 괜찮죠. 또 김은하 선생님은? 예전과 다른 어떤 경험을 해주기 위해서 상담자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하시는지. 그런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자도 약간 그 내담자의 반응이나 제 반응을
좀 예상을 해야 된다. 예상을 하고 그 내담자가 생각했던 그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음을 표현하고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예상하라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담자는 어떤 그 이미지나 엄마나 그런 모습을 저한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뭐 화를 낸다거나 뭔가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 얘가 오해를 하니까 저도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막 둘이 막 싸워요. 뭐 아니 와 그게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되는데 그 패턴대로 가면은 이제 반복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반복하지 않고 그렇게 싸우고 난 후에 다시 붙잡고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진심으로. 이 사람이 느낄 수 있게. 그러면은 그 관계가 다시 재설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표현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막 싸우고 나서? 그러니까 참여하면서 관찰하고 있다. 라는 느낌으로 그런 입장으로서 사실 속상한 마음이나 좀 그런 것들도 같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반응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담자가 그 엄마와 다른 감정들을 표현하고 맞아요. 그 진솔함과 진실함을 계속 끊임없이 끝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얘기하신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준 선생님은 이제 그런 어떤 기존의 관계 패턴으로 상담 장면에서 재현이 됐을 때 내담자가 이전의 관계에서 못 해봤던 거를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보는 거고, 또 김연아 선생님은 이제 상담자 입장에서 이전에는 상대방들이 표현하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을 이제 표현하게 자기가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엄마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했던 사람은 뭐 보통 이제 엄마들이 뭐 다 자기 감정대로 하고 끝까지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상담자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속상한 마음이 들 때 그런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좀 다르게 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꼭 내담자한테 하는 얘기는 제가 지금 내 감정이 어떨지 한번 물어봐 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이제 이전에 얘기한 것처럼 일단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나한테 좀 표현해 봐라.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안 해봤던 것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안 해봤던 거를 했지만 두렵거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내가 화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때 좀 물어봐 달라.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럼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이 친구가 안 했던 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김연아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상담자가 자신의 감정, 이전에 이 사람이 주변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그런 감정을 이제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을 때 저는 먼저 저한테 좀 물어봐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좀 물어봐 달라. 그랬을 때 내가 뭐 속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서 결국에는 사실은 전이나 병렬 왜곡이나 이전의 관계 패턴들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이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나는 너의 과거의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는 좀 감정을 좀 많이 물어봐 달라.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좀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런 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를 그렇죠.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좀 갈등이 있고 내 마음이 궁금하진 않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안 궁금하냐 물어보니까 그걸 왜 궁금해하냐 놀래더라고요. 물어봐 달라. 무슨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막 물어보길래 싸우고 나서 제가 너무 걱정된다. 누가 어디서 내 편이 누구한테 당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화도 나고 걱정돼서 한 말이다 하니까 약간 주춤하면서 약간 당황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게 필요하구나. 맞아요. 이렇게 대화를 좀 의도를 물어보고 마음을 뒤늦게라도 나누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알려줄 것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 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서 상처받았거나 힘들었던 경험들은 사실은 온전하게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게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뭐 엄청나게 어린 시절에 뭐 학대를 당했든지 비난을 당했든지 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비난 어투로 싸울 때 하는 거 말고 진짜 엄마가 그때 엄마도 힘들었고 했던 것들이 충분히 소통이 됐으면 사실은 상대방 마음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감정적으로는 좀 서운해도 그게 마음에 응어리가 남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채로 이게 우리 마음에 응어리가 남는 거야. 그럼 그게 반복될 때에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닌데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계속 추측하면서 그 패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감정을 나누고 소통하고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떨까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병렬배복의 이제 제거 이제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 그러나 이제 상담자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보면 아버지인데 뭐 이렇게 많이 싸우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근데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막상 얘기를 했더니 저 사람 전혀 다르더라. 상담자가 전혀 다른 그 반응을 갖다 보인다 그러면 내담자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구나. 다른 식으로 나는 또 거기 또 반응을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신선한 경험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과거의 경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반복이 되지 않은 거라고요? 그렇죠. 상담자가 그러니까 거기 아버지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내담자는 거기 이상하다. 저 사람 아버지처럼 행동을 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근데 원래 패턴 대로 계속 가는데 그래도 보면 아버지처럼 행동을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아니네? 아니요. 그런 그건 경험을 아니고? 해본 적은 없죠.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근데 그거는 일단은 만약에 그 설리반 같은 경우에는 병렬 왜곡이 치료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네.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항상 전의를 느끼도록 좀 유도하는 그게 치료의 핵심이지만 설리반에게 있어서는 그게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상담자를 자신의 과거의 누군가로 인식하지 않는 거는 그래 가능한 일이다. 이제 그러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병렬 왜곡만을 다루면 되겠죠. 그렇죠. 그 내담자 삶 속에 있는 경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의 관계에서 그런 것이 좀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게 어차피 일어나거든요. 이건 자동 반응이거든요.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담자가 누가 되든 이제 내담자도 그렇게 똑같이 반응한단 말이에요. 반응하는데 근데 거기 상담자는 당황스럽지 않겠냐? 전혀 전혀 그러니까 다른 반응을 해버린다 이거죠. 예전과 똑같이 하지 않고 보면 이런 식의 이랬을 때 보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어떤 성격적으로 더 이게 무슨 어떤 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머릿속이 더 이렇게 프레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진짜 병렬 왜곡이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다른 사람은 거기 다르다. 아버지가 아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근데 그런 경우가 잘 안 일어나니까 머릿속에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경험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죠. 이제 근데 그거는 근데 좀 약간 좀 수동적이 돼 버려요. 어떤? 자발적이지 않고 이제 수동적이 돼 버린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거는 그 아버지처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움직이는 것이 되는데 전혀 다르게 하는 거면 뭔가 말이 이어지는 거는 그거는 자발적이 돼 버리거든요. 그거는 새로운 시도가 돼 버리는 거죠. 내담자 입장에서는 보면 그래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내담자가 저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좀 자발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겠죠. 그런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수풀림이나 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막 화를 막 내고 있는데 수풀림이 보면 맨날 화를 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화를 안 내고 그러냐.
그냥 굉장히 냉철하게 그냥 나오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그래 네 생각이 이런데 보면 이렇다 보면 이렇게 나오고 이거 아니네 이게 보면 그게 더 좋으신 경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거기 다 그렇지 않구나. 맞아요. 그게 맞아요. 완전 새로운 어떤 경험을 갖다가 그렇죠. 하면 네네. 어떤 그 반복되는 그 패턴이 뭔가 균열이 나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격렬 왜곡을 예, 좀 이제 깨트릴 수 있는 예, 그렇죠. 균열이 균열이 나면. 예. 맞아요. 그 이런 말씀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치료자가 네. 설명을 해주고 네. 병렬 왜곡이다라는 말을 하지 말고 예. 그냥 관계 속에서 경험시켜주라 이런 말씀 아니세요? 아니 근데 이제 보통 근데 그 뭐더라 화를 내면 거기 똑같이 이제 반응을 갖다가 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반응하게 되고 이제 근데 이제 그 패턴이 이제 아예 깨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결국에는 네. 이제 치료의 목적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균열이 나고 예.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구나. 예.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내담자가 스스로 좀 더 적극적으로 예.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런 반복 그렇죠. 안 한다 이거죠. 맞아요. 예, 반복을 맞아요. 계속 반복되는 게 문제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자, 격렬 왜곡 음. 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병렬 왜곡을 이걸 이제 뺐어. 이걸 이제 말 그대로 했어. 그러고 그게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적극적이게 된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쵸.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 남자가.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 삶에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뭐 사회에서든 사람들 관계에서든 다른 이제 막 욕구들도 좀 보이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주체적으로 되고 로저스에 충분하게 기능하는 그 사람의 포인트가 여기 이 왜곡을 벗어난 다음이 그 치료적인 목적이 아닐까.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저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내담자를 이번에 상담을 할 때 네. 제가 계속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화나는 말을 뭔지 듣고 화나는 말을 뱉고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욕을 해요. 화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어설프게 화를 내면은 그거에 반응해가지고 제가 좀 더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이 듣기 힘들어하는 말 한 번 더 해요. 그럼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은 그 다음에 물어봐요. 마음이 어떤지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하거든요. 그게 그 사람한테 병렬 왜곡을 깨뜨리는 기존의 어떤 관계 패턴을 깨뜨리는 방법인가요? 상담자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한 가설에서는 그분이 너무 그 화를 못 내요. 관계 속에서 네, 그러니까 다른 관계 속에서도 너무 막 맞춰줘. 맞춰주고 되게 심각할 정도로 화를 견디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내면은 막 굉장히 움츠러들고 그래서 이분은 좀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일부러 좀 자극을 하고 화내라고 요구를 막 하는데 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제 맥락을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화를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라 될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맥락을 모르고 제가 막 자극을 했으면 더 크게 그렇죠. 분노를 터뜨렸을 텐데 그리고 들어봐도 되겠죠. 아 그게 그래서 그런가? 사실 이게 이제 어려운 게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단이건 개인을 하시다가 그냥 종결하시는 분들이 상담자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온전히 무례하고 좀 상담자가 도를 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와서 좀 더 표현을 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작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소위 말해서 게임의 룰을 깼는데 내가 왜 거길 가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 고민은 그거잖아요. 맥락을 다 설명하면 화를 잘 그만큼 못 못 내요. 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야. 그래서 저는 둘 다 얘기를 해줘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맥락을 설명하면 당신이 나한테 진심으로 갈등을 잘 나한테 표현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런 맥락을 없이 갑자기 당신한테 좀 푸시를 해서 당신이 그거를 나한테 표현하기를 기대하지만 그렇게 하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좀 중간중간 표현하고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기본적으로 당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상담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를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신뢰 위에서 나는 좀 갑작스럽게 무례하게 할 테니까. 그때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렇지. 처음에 우리는 신뢰 기반한다라는 걸 좀 미리 그렇죠. 깔아놓고. 그렇지. 그래서 상대방 동의를 구하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진짜 한번 무례하게 했을 때 당신이 나한테 내가 상담자로서의 어떤 뭐 윤리를 저버렸다거나 어떤 게임의 룰을 깼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자고 나한테 표현해 줄 수 있겠냐? 아, 근데 그래도 잘 못해요. 안 해본 사람들은. 네, 엄청 좀 불안해지나 봐요. 음.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에게 내가 좋은 의도가 있다고 했을 때 당신한테 그것 때문에 이제 감정을 표현 못할 거라면 내가 그런 좋은 의도를 숨기고 부정적인 표현을 해서 당신이 나한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힘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우리 신뢰관계 위에서 한번 갈등을 하자. 근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당신이 상담해서 당신이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내 말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상담이 끝내기를 바라는 게 아닌 거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나한테 당신이 밖에서 표현 못했던 것들을 나를 대상 삼아서 마음껏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인지적으로 동의를 하면 좀 버텨내더라고요. 어때요? 네, 동의가 돼요. 그래? 네.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은 좀 그 인지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진짜? 뭐 그런 사실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는 저는 이제 어떻게 설득하냐면은, 그러니까 자기는 화가 안 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또 이거 맥락을 또 설명한 거잖아. 이런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화가 안 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화가 안 나도 화를 내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화가 진짜 나면은 사고 치는 사람들이에요. 화에 압도돼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 키울 때 사실은 아이가 실수한 게 엄청나게 화가 나진 않지만 아이의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는 좀 큰 손 목소리를 내서 아이를 좀 제압하거든요. 뭘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당신이 화가 크게 안 나도 화를 크게 내보는 연습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설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도 계속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죠. 일부러라도 거기 내담자가 거기 하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부러라도 그냥 맞아요. 연극이라고 하더라도 맞아요. 예, 한번 시도해보는 거. 그래서 연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감정 몰입이 안 돼도 계속 그게 연극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진짜 감정이 이렇게 그렇죠. 네.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올라오죠. 죽었잖아요. 저기 히스레저도 조커 영화를 찍고. 그래 맞아요. 너무 몰입돼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진짜 연기자들이 그 몰입된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게 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좀 연기라도 해봐라라고 좀 설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 뭐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84페이지에 이제 환자 치료자 관계에서 병렬 왜곡이 이제 작용을 했을 때 이제 내담자 환자들이 상담을 좀 끝내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사례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상담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치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상담자의 관계에서 병렬 왜곡이 발생했을 때 혹은 뭐 전이가 발생했을 때 그냥 상담을 일방적으로 들어봐 시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센터 대표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나 상담 취소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러면은 상담자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상담자가 어떤 의도로 했을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상담자의 마음은 당신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이런 걸 좀 해보고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보통 그거를 이제 수용하고 그럼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상담 끝나러 가겠다는 얘기를 하러 내가 내 돈 주고 거길 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미 마음이 끝났어. 근데 내가 거기에 가서 내가 또 그 사람한테 돈을 내고 나 너의 이런 부분이 맞는 상담을 끝냈다는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야지. 설득력 있는 해야지. 그쵸. 해야지. 네. 설득력이 있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이 사람은 이미 끝났는데 마음속에 이거를 화가 나는데? 어? 저도 화가 나는데? 되게 내담자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상담과 상담 초기화할 때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상담을 언제 끝나는지 자신이 불쾌한 상황에서 끝내버리는데 어쩌면 그 상황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딱 중요할 때 그만한다 그러거든요. 중요할 때. 진짜 중요한 상황 같아요. 그쵸. 네, 그 상황에서 돈 주고 해야죠. 그렇지. 그게 돈 주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게. 맞아. 아 진짜 명언이네. 그거 돈 줘야 돼요. 그치. 그거. 그 포인트에서 다른 데 돈 안 줘도 되는데 그거는 그 포인트는 돈 줘야 돼. 그 포인트. 그때 와서 네, 그때 와서는 예. 그거 하려고 온 건데 사실. 그러니까. 네. 아 근데 아니 니체님은 네. 그러니까 이 상담하기 받기 전에도 네. 좀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세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그러네. 집단 와서 한 거죠. 집단 와서? 네. 아니 이러면 저희가 고용한 줄 알겠어. 아니 이런 책 백날 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거 상담 받아야지 혼자서 근데 못하는데. 아니 집단할 때도 되게 많이 힘드셨던 때가 있잖아요. 아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힘들었을 때도 내가 이거를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네. 그런 어떤 뭐 이유? 동기? 이런 게 뭐예요? 이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힘들 때 네. 아 여기도 다 똑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네. 발을 빼거든요. 네. 근데 니체님은 발을 안 빼셨잖아. 밟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응. 편하지 않으니까. 어떤 근데 안 가도 안 변하는 건데. 변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발을 빼면 내가 안 변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안 변하는 거죠. 그거는. 그때 가면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서로 불쾌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뭐 상담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내 돈 내고 가느냐. 아니 그 그만두러 갈 때 그때 얼마나 그 만나기 껄끄러워요 그게. 그쵸. 그 껄끄러운 걸 갖다가 내가 돈까지 내면서 간다 이거예요. 참 역설적인 건데 그렇지. 돈을 안 내면 가겠냐고. 돈을 내야지 가죠 그걸 갖다가. 그렇지. 돈 안 내면 안 가요. 그걸 돈을 내야지 가죠 돈을. 돈이 아 아까워서. 진짜 일리가 있네. 네, 돈을 내야지 가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정말 그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 진짜 일리가 있네. 네. 그렇죠. 일리가 있는데요. 아니, 돈을 안 내는 관계면 네. 이게 기분 나쁘면 안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금방 안 갈 수 있지. 네.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네. 근데 내가 음. 돈을 낸다는 거는 내가 여기에 뭔가 음. 경험하고 도전하고 하려고 했다는 거 내는 거니까. 주체성을 항상 잃지 않으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딱 포인트신 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멋있으세요.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내담자와 집단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니체님 같으면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이제 그래도 도망갈 거야. 막상 닥치면. 아니.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방금 같은 생각. 돈 주고 어떻게 갈 수 있냐 이제.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변화나 치료에 대한 거는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다 고통의 수반이 돼요.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김원현 선생님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그 다리가 아파서 병원 가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엑스레이 찍어라. 아니, 처음 엑스레이 찍기 전에 왜 그러냐. 물어보고 또 왜 그러냐.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 이제 뭘 말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의사가 진찰 해줬는지 그래서 이제 만져보죠. 어땠어요 만질 때? 아프죠. 아프지. 꼭 아픈 데를 누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거거든.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를 찾아야 치료를 해주니까. 혹시 물리치료 받으라 그래요? 그러진 않고? 받았어요. 받고 왔어요. 물리치료 할 때 어땠어요? 물리치료 때 아프죠. 아프지. 얼려 막 내 다리를 얼려 아파지 신경. 그래서 질소를 얼리더라고 신기하다. 하여튼 아파요. 계속 그 전기 치료 같은 거. 그쵸. 그래서 뭘 치료하는 것도 원래는 아픈 거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는 것도 힘든 거야. 이는 선생님 춤추시잖아요. 예, 춤추죠. 춤출 때 춤 배울 때 어땠어요? 저는 춤을 즐겁게 추긴 했는데 어. 그 일정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진짜 죽을 맛이 돼요. 왜? 즐기는 수준까지는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원하는 진짜 하려면 네. 그게 왜 힘들어? 그걸 좀 설명해줘요. 그거는 안 되는 걸 제가 억지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막 다리도 안 찢어지는 걸 찢어야 되고. 오, 다리 찢어? 전 지금 안 찢어지는데 그때는 찢었어요. 야. 네. 그리고 뭐 가슴 이렇게 돌리는 것도 이렇게 훨씬 폭이 넓어야 되니까 막 빼고 일부러. 그것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지. 빼고 있는 것도. 네. 이거 허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저리를 이렇게 빼는 거지 가슴 이렇게. 그래. 근데 사실은 모든 변화의 과정과 훈련, 교육의 과정은 사실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이 상담자의 관계에서 이거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나를 괴롭혔던 인간이랑 똑같은 느낌이 들 때가 사실은 변화의 순간이고 어떤 치료의 순간이니까 뭐 돈을 안 내면 안 간다. 그러니까 돈을 내는 관계니까 가시라. 그거를 하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늘 지금까지 한 거 0이다. 0이다, 그렇지. 지금까지 너 헛돈 썼다 진짜. 그래요. 네. 맞아요. 정말 헛돈 쓴 거죠 그게. 그거 하려고 온 건데.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온 거다라고 그건 네. 명언 니체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려고. 아니 처음에는 좀 두 분이 빠지셔서 좀 썰렁해서 스터디 좀 힘들겠다 싶은데 오히려 더 좋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사람 적으면 좋게 나겠네요. 자, 그래 오늘 7장 치료와 일상에서의 격려래고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시면서 끝내자. 저는 아까 그 165페이지라고 이제 하면서 얘기했듯이 사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내담자가 자기한테 전의를 느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성적인 호감? 어떤 사랑에 대한 전의를 느낀다. 근데 그걸 자기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상담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어떤 내담자가 과거에 갖고 있던 패턴의 어떤 재반복, 그게 뭐 격려 왜곡이든 전이든 이런 걸 이렇게 할 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금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내담자가 첫 번째로 알아차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과거의 패턴을 깨는, 그래서 내담자 입장에서는 안 해봤던 거를 하게 하고, 상담자도 이 사람이 그동안 이 사람에게 표현해주지 않았던 그런 주변 사람들의 감정들을 상담자는 좀 표현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한 성격, 건강한 행복한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을 내 과거의 누군가로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새롭게 관계 맺는 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상당히 좀 목표가 아니겠냐. 저는 오늘 이 격려 왜곡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하면은 아까 예시로 제가 감자 예시를 들었는데, 감자가 싹이 하얗게 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 이 감자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뭐가 필요하거든요. 영양제도 꽂아야 되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 감자가 온전한 감자가 되기는 어렵긴 해요. 네. 그만큼 어쨌든 그거에 온전하게 가깝게 하려면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과 많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힘들죠. 상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담자분이 오랜 세월을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고 그게 누적돼 있다면은 그거를 나아지게 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랑 고통이랑 노력과 인내와 진짜 많은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크게 느낄 때는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렬한 고통을 좀 견디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만큼 또 상담자도 견뎌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오시는 분들도 인정하고 또 상황을 바로 바라보실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또 견디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함께 하는구나. 그랬을 때 그게 진짜 함께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진짜 점점 세상 속에서는 계속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어떤 그 기준의 틀에 맞춰서 살려고 하는 게 너무 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막 관계를 막 단절시키게 되고, 그게 결론이고 혼자 살기 편하다. 저번에도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상담자들이 진짜 깨어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심리 상담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같이 휩쓸려 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좀 계속 이런 왜곡들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네, 저는 저기 그 173페이지 이제 그 보면 두 번째 달라 처음에 보면 이 환자는 자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건강으로 성장해 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이 책이 좀 문화적으로 봤을 때 보면 이게 서양 이제 거기 문화 이제 그걸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자발적이라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상담자가 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그런 류의 이제 푸시라도 하는 거 그리고 계속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그것을 계속 잡아줘야 된다. 이게 잡아주는 과정이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여기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읽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게 대략 대략 100년 전에 그쵸? 있었던 그런 문화권에서 쓰여진 책이니까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자, 해리스 설리반의 정신치료 기술 다음 8장입니다. 다음 주는 나아영 선생님. 나아영 선생님 발표 준비해 주세요. 잘해요. 그래요. 자, 우리 3주 남았고요. 저희 다음 주에는 스터디 참가자 한 분이 더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론 화면에는 안 나오시지만 또 한 분과 또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